요? 네. 간단합니다. 빠지 말고 학원에 나오면 돼요. 이렇게 일찍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다행이고, 대부분 수년 동안 공부하는 분들 보면 학원에 나오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한 5월, 7월 문제풀이, 막판청 이렇게 자꾸 그거 늙다 보면 매년 점수가 60점에서 한두 개 부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더 끌어. 왜냐면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1년 공부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찍 나갈 필요도 없다. 한 중간쯤에서 문제풀이 직전에 한번 가서 한번 정리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계가 딱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려면 이미 공부했던 분들도 일찍 연초부터 나와서, 물론 입문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1월부터 나와서 공부하시는 것이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학원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급적이면. 이게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 주변에 있어야 그 영향을 받아서 뭐가 실력이 올라오고 그래요. 중간에 보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냐면 자기들끼리 무슨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아니면은 아주 파당이 많이 생겨. 파당이.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그게 더 나은 줄 알고 그쪽에 빠졌지만 결국엔 시간을 엄청나게 끌어요. 몇 년씩 더 걸려도. 그래서 대부분 빨리 합격하는 분들은 학원에서 허락한 대로 잘 따라오고, 그런 분들이 그냥 1년 안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또 이제 뭐 온갖 동영상, 방송인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사실 학원에서 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60점이면 뭡니까? 80점 이상 실력을 맞을 실력이 다 돼요. 근데 거기다가 또 책을 몇 권씩 갖고 공부한다면 그걸 소화를 못합니다. 다른 책을 조금 보면 뭔가 몇 가지 부분이 조금 산뜻하게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책을 자꾸 기본서를 더 나중에 하나씩 두 개 더 사놓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막판에 가선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과목이 흐트러져 가지고, 예를 들어 민법 하나 보는데 책이 5권이다. 그럼 5권을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권을 5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기본 교재들은 대동소이합니다. 90% 이상이 동일해요, 내용이. 그럼 거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슷한 내용들을 편집만 조금 색다르게 한 거 몇 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권의 기본서를 갖고 공부한다면 굉장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떨어지는 지름길.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정했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습득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디 박혀서 10시간 공부하더라도 선생님이 숙달된 조교가 1시간 딱 얘기해 주는 거 못 따라옵니다. 여기서 강의 선생님들은, 저도 한 15년 됐지만 대부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다 이 강의를 하루에 2-3번씩 하고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주 이 내용만.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 문제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모르게 다 녹아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다 문제들이야. 얘기해 주는 게. 그 농담하더라도 그 속에 전부 다 문제, 시험장에서 생각나게끔 그걸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 점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뭐 동영상 뭐 강의 옛날에 많이 촬영해 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포인트 몇 개씩 정해서 산뜻하게 포장해서 그냥 이렇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몇 개 보고 그게 전체인 양 잘못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반복해서 보면 몸에 유해한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시력이나 이게 아주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유익한 알파파가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집중도 잘 되고 이런 건강에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 전자파보다는 알파파를 많이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자주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 듣고 가는 거, 이게 제일 좋고, 또 강의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 꼭 뭐라 그랬어요? 복습을 한번 하라겠지? 복습. 제일 중요해, 복습이에요.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할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라. 최소한 하루 지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 망각곡선 얘기했죠. 에빙하우스 곡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이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100% 다 들었다면 이게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기억 머릿속에서 빠져나간다. 그치? 빠져나가는데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예측이나 가능하죠. 예측할 수 없게 빠져나가요. 어떻게? 급속한 아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쭉 빠져나가 버려요. 쭉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초기 24시간 이내 하루, 이게 1일이야. 1일 이내에 거의 60% 이상, 70%까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외우면 30%안 남아있고, 특히 공시법 2주 만에 보면 선생 얼굴도 생각 안 나. 그래서 한 번 더 저분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 뭐 한다, 여기 요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을 일주일에 모아서 하면 또 안 된다 했지. 일주일 7일치 일요일 날 쉬면서 복습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치 다 과목 다 놓고 한번 쳐다보는데 도대체 민법을 보려고 했더니 이게 누가 쓴 글씨인지도 구별이 안 돼서 판독으로 앉아있어요.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저도 요새 그래서 요새 제가 뭔가 치매 증상이 오나 의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자주 기록하고 다닙니다. 친구가 뭐 얘기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메모를 다 해줘.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생각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이해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록 안 해주면 일정에서 빠지거나 그러면 또 깜빡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메모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특히 나중에 이제 살면서는 망각도 많이 해야 돼. 안 좋은 기억 지워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고 괴로운 거 다 잊어버려야 돼.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기억을 해야 돼. 또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복습인데 1일 이내 하루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어. 한 3일 지난 다음에 복습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하루 이내에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복습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배운 내용, 그냥 큰 제목이나 내용을 그냥 쭉 훑어만 보여요. 그냥 대략적 훑어만 보여요. 집에 가서. 알았습니까? 여기 남아서 하셔도 돼요. 복습을 허락했더니 어떤 제일 빨리 학교 간 분은 그날 끝나고 앉아가지고 정리하고 가시더라고. 항상. 그게 이제 습관이 이제 처음에 안 붙어서 그렇지 한 30분 정도 남아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집에 가셔라도 해도 돼요. 그날 다 날이 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습이란 건 따로 안 배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하긴 어렵고, 이제 항상 좀 일찍 한 10분이나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뭘 배웠는지 한번 떠들어보는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거의 1년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공부 방법 눈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지적이라는 것 뒷부분부터 요 순서대로 한번 보는데, 지적은 말 그대로 용어에서 우리가 한자를 많이 몰라도 된다 했죠? 한자를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법률 용어들이 전부 다 우리 한글화돼 있어요. 일제 시대는 용어들 다 용어 순화시켜 가지고 법률 용어를 순화해서 우리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도 좀 딱딱한 말들은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이 법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 한자들을 알면 이해하는 편해요.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자를 다 모른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지장이 없어. 최소한 5글자는 알라겠지? 뭐 알라겠어요? 예? 갑, 을, 병, 정, 요새는 이게 무까지. 요런 글자는 알아야 돼. 요 정도. 이게 뭔지.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럼 뭐 알아야 돼? A, B, C, D, E.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영어를. 요 정도의 영어 실력과 한자 실력이면 중개사 공무원들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엄청난, 여러분 합격을 하면 또 어떤 말 하냐면, 이번 합격생들 왜 이렇게 많이 뽑지? 여기다 토플, 뭐 토익 하나 도입해서 영어도 필수로 해야 돼. 국제어시대 막 주장하고 나와요. 합격하고 나면 이번에 합격한 분들도 자, 내년부터는 이것도 뭐 영어 필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막 난리 납니다. 공부하기 전까지는, 합격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어려워. 좀 쉽긴 해줬으면 하다가 합격하고 나면 180도로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물론 공인중개협회에서도 전국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아우성이니까 왜 자꾸 뽑아서 우리도 어렵게 하느냐.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업 하다 보면, 저도 현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큰 부담은 적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이 내용을 습득해서 하다 보면 진짜 여성분들한테 적합한 직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다른 사업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뭐 제 친구들 다들 저 지점장 하다 나오고 막 해서 이 뭐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무슨 사고를 벌렸다? 거의 몇 년 안에 다 까먹어 버려요. 만약에 식당을 열었다.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 그거를 만약 접는다고 안 돼서 접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사무소잖아, 사무소.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게 없어요. 물론 좋은 자리 같으면 일부 권리금이라는 걸 좀 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런 권리금이 붙어있는 자리에 나올 때 그 정도 받고 나올 자리에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큰 손실은 안 봐. 그리고 설사 완전히 그냥 다른 업종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무용 집기 정도 들어간 비용이 이건 없어요. 간판하고. 큰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었다 접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손실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허기가 그렇게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요즘에 거의 수익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 하더라도 큰 수익이 없어요. 자기 인건비 정도 건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들이 다. 뭐 잘 된다고 하면 왕창 또 몰려들어서 금방 또 거기 포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소문 없이 그냥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나중에 영업하다 보면 그만큼 다른 데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위험부담이 적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와 한자를 알아보면 되는데 여기 뭘로 되는 자, 이게 이제 땅이란 얘기예요. 땅. 하늘 전 따지올 때 땅.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등록할 호적 볼 때 옛날 이제 호적이란 말 없어졌지만 이게 등록할 적자야. 호적 볼 때 적자. 그럼 이걸 말 그대로 뭐야? 땅, 토지. 이제 땅이란 말은 우리가 부동산 현업은 땅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용어를 뭐라고 한다? 토지. 위에 있는 이 집을 뭐라고 그래? 건물. 토지, 건물. 요 용어를 항상 익숙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이제 실제 나가면 장사할 때는 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토지, 건물 이런 용어를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토지를 뭐한다? 등록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게 뭐야? 지적이에요. 토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객체가 건물은 빠지잖아. 지적은 토지만 취급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나가던 집에 가셔서 또는 누군가 여러분 학원에 가서 공부했다 하면 오늘 뭘 배웠어? 그러면 지적을 배웠어. 그럼 얘기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적이 뭐야? 물어보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좀 이렇게 나온 거 지적이란 국가 또는 그 위임받은 지적 소관청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전 국토를 필지별로 구획하여 일정한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머리 아파.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렇지? 그래서 설명해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나?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이러면 100점 답안입니다. 지적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판례 엄청나게 길잖아. 결론 간단하게 알아야 돼. 이게 이런 사건에서 적극 아니면 소극 아니면 인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결론만 알면 되는 거예요. 논점이 뭐다? 가장 중요한 논점만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기억할 때 어떤 사건을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굉장히 편해. 무슨 사건 이렇게 가지고 머릿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그 사건 이름 붙여서 그때 이렇게 했다. 이걸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대로 가면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다. 결론 부정, 긍정 아니면 적극, 소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적이란 뭐다?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등록하려면 토지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필지단으로 등록해야 돼.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뭐다? 필지라고 했어. 필지. 이런 용어들 필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뭐냐? 이제 용어정의예요. 용어정. 그래서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용어정의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뺀 나머지 과목들은 다 용어정의가 제2조에 나와.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제2조에 가면 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설명 다 해주는 거예요. 요게 한 문제 정도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것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를 펴놓고 어딜 잠깐 보시냐면 216페이지에 보면 용어정의라고 나오죠? 216페이지 용어정. 요걸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측량이란 단어, 지적측량. 그래서 이게 이제 법 조문대로 하면 이게 측량이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 측량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뒤로 빼가지고 제가 정리해 줄 겁니다. 이 책도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측량이란 말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 근데 뭐야 앞에? 지적.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냐? 이 토지 어떤 토지가 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아까 사실관계 중에 어떤 게 문제됐냐면 소재 가지고 측량할 필요 없지? 아까 소재가 뭐였어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거 재봐야 돼? 필요가 없지 전혀. 이거 측량 무관하죠. 그다음 지번 재봐야 알아요? 뭐 이게 둔산동 10번지야. 그럼 이걸 재봐야 하는 거야? 재봐야 알아요? 필요 없지. 그다음에 지목이 뭐야? 용도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이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용으로 쓰는 땅인지, 아니면 도로 부지인지 창고용지인지, 이런 것들은 재볼 필요가 없지.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건 측량과 무관합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이거 토지 경계가 어디까지냐. 알았어요? 토지의 면적, 넓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재봐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요 각 위치의 좌표값 이런 걸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이 토지 표시 중에서 이런 것들은 재봐야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려면.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는 말을 쓰면 먼저 이 토지를 어디다가, 이 토지를 일정한 장부 중에서, 그게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공부하게 돼요. 요 지적 공부에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려니, 무엇을 모르겠다?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봐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은 토지를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등록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경계나 좌표 값을 땅에다가 위치를 표시해 주려면 땅에다가 복원시켜 버려요. 이게 어디 있는 땅이냐? 이렇게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러니까 지적 측량 용어가 있으려면 이렇게 토지를 등록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복원한다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적 확정 측량과 재조사 측량,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추가된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과 재조사 측량을 포함시킨다라고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단어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지적 소관청,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겠죠. 지적 소관청. 줄여서 그냥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소관청이란 말은 거기 용어 정의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 하겠어요? 이건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표현했죠. 시장군수구청장. 즉 이 시장군수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야. 이때는 뭐냐? 국가기관의 위치에서. 원래 토지 등록 업무는 국가가 하는 건데, 국가 중에서 주무장관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라겠죠? 대전시장이 장관 만나자고 만나준다고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연락 와도 시간이 바빠서 회의 중이야. 오로지 항상 시간이 남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대통령이 요구하면 언제나 시간이 돼요. 장관. 알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바쁜 양반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등록하고 다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토지 등록 업무는 원래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일을 혼자 다 못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위임한다. 기관 위임. 국가 사무를 위임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 국가 사무를 니들이 맡아 해줘라 라고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뭐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시장은 대전광역시장 같은 시장이 아니고, 이 밑에 뭐가 없어?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해. 구가 없는 시장. 자, 대전광역시에는 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대전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냐? 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야 돼. 여기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진 않습니다. 구가 있다면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야 돼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당연히 요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유성구청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맞지? 구청장. 여기 자치구잖아요. 여기. 천안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천안시장. 여기 또 천안에 구가 있냐 보라겠지? 천안에 구가 있어. 행정구. 동남구, 서북구. 그러면 천안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누구야? 동남구청장이나 서북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공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공주에는 뭐가 없어? 구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되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읽어보면 머리 아파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일단은
그렇게 지적소관청이란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업무를 위임해 처리해 주는데 시장군수청장을 말한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8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지적공부 나중에 이건 지적을 공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적 장부를 줄여서 그냥 공부라고 한 거야. 지적 공적 장부.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 지적 공부. 8가지. 이 중에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거 앞으로 자, 항상 토지가 있으면 도면이 나와야 돼.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가 만들어지면 토지대장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야. 토지대장 지적도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안 된 땅은 어디로 가느냐? 임야도를 찾아봐야 돼. 임야도가 만들어지면 임야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임야대장.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는 한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면이다. 벌써 몇 가지가 나왔어? 4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지적도 도면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 임야도인데 이걸 내용으로 쓴 것이 토지 임야 대장이에요. 구별 실익은 없어요. 일제시대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1910년에 한일합방 됐을 때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 하면서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대장을 만들었어. 이걸 만들어놨는데 또 땅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 땅이 누구냐 보니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산 임야들이 있었어. 이것도 다 전부 다 국가가 조사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수탈을 쓰기 위해서 임야조사 사업을 1918년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 이후로 이거 계속 2개 나눠져 오고 있어요. 연역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 얘들이 먼저 이거부터 조사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일까? 토지대장 지적대 등록된 땅이 더 가치가 있고 이거는 좀 가치가 좀 떨어져. 임야, 우리 산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벌써 4가지를 먹고 들어가잖아. 근데 이 토지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걸 만들어지만 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 공유하고 있다. 공유.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또 나와. 여기에 토지 대장의 뒤에 붙어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 공유지 연명부. 또 그 땅 위에 이런 아파트 같은 거 딱 들어섰어. 집합 건물. 그러면 이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 등기래.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가 좀 생소하겠지만 대지권 요 개념은 원래 토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에요. 알았어요? 토지 건물은 토지가 있고 이 밑에 건물이 있다면 자, 이 토지하고 건물은 원래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요 건물이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요 집합 건물일 때는 이걸 별개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아파트일 때는 이 밑에 있는 땅은 건물과 뭐가 된다? 일체가 돼. 한 덩어리 일체로. 자, 아파트 100여를 팔았어. 그럼 밑에 토지 따라다닙니다. 알았어요? 건물과 일체가 된 이 토지를 대지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분리처분 못하는 권리예요. 이게 아파트와 토지 이 대지권은 별개로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없어.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으면 뭘 만든다? 집합 건물이 있으면 등기해서 대지권 등기라고 지적 공부 중에 대지권 등록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공유전명부나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더 생소한 표현이 하나 있어? 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 경계점의 값. 이것을 좌표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 표시하면 요 점의 각 꺾인 점이 좌표값. 여기 x1, y1, 여기 뭐야? x2, y2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4점의 꺾인 점들이 값을 좌표로 표시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한 위치가 지정되겠지. 좌표값이 나오면. 그래서 요 경계점의 값을 좌표로 표시한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주 생소할 거예요. 이것과 이 내용을 전부 다 전산화시킨 거, 지적 파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산화시킨 거, 이 전산 처리한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8가지. 그러니까 지적 공부 중에서
자, 여러분 기억할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왜? 네 가지는 먹고 들어가고 전산 처리한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럼 이거 생성고이고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이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연속 지역 또는 측량하지 않고 만드는 거라 했죠. 그리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어요. 요것만 일단 알아두면 되고, 기준에 있는 경계점 연결해서 전체를 좀 다 넓게 보기 위해서 이걸 파일을 이용해, 전산 파일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작성한 것을 연속 지역도라고 표현해요.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 여기 없지만 시험에 자주 나왔어. 새로 들어간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된 사항,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이 4가지 꼭 기억해 줘야 돼. 즉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 물리적인 현황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지상인 건축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공법적인 사항인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도 다 들어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다라고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최근에 나온 장부인데 여러 가지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중요하죠. 6가지 암기해야 돼. 토지 표시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어떤 거? 요게 토지 표시야. 토지 표시.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순서는 상관없어. 6가지 꼭 기억해야 돼. 자,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걸 찾아라. 6가지 아닌 걸 골라내면 돼. 자,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뭐라고? 요 둔산동까지가 소재. 여기 10번지 이게 뭐야? 지번. 용도 대 이게 뭐야? 지목. 요 면적이 얼마냐? 500제곱미터. 이게 면적. 그다음에 각 요 경계점의 값을 x 좌표, y 좌표로 표시한 걸 좌표값. 요 6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그래. 6가지를 토지 표시다. 그 다음에 아까 필지는 얘기했죠. 토지를 등록하는 법적 등록 단일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 지번은 이 필지에 붙인 번호. 요거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은 이거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중에 다 배워. 경계는 도면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을 말하는 것이고, 면적은 요 넓이,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용어에서 요거 다 그냥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 이걸 하나 또 기억해. 지번 부여죠. 지번 부여 지역. 이것은 동이나 리. 이걸 기준. 동리. 이건 법정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정동.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예를 들어서 뭐 둔산 1동, 2동 이렇게 나눴다. 이건 행정동이야. 전체 다 뭐야? 둔산동이야. 둔산. 그러면 여기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이 있어요. 둔산동. 바로 옆에 무슨 동이 붙어 있어요? 월평동이 있다고 치고. 월평동. 그러면 요런 게 하나가 뭐다?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야. 그러면 둔산동에 토지가 하나 1번 해가지고 지번 붙이다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 1500번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에 또 토지 등록하려고 그래. 요거는 1501번이 아니고 뭐라고? 또 1번. 여기 하나 뭐기 때문에 지번 부여 지역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동리가 기준이야. 이때 법정동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계와 경계점은 요건 이제 도면에서 우리가 경계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도면에 있어요. 도면에. 자,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를 그려볼 때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에 그려야 돼. 도면에. 근데 이 토지를 도면에 그릴 때는 그대로 못 그린다고 했죠. 그대로 못 그려요. 왜 그대로 못 그린다고 해줬죠? 땅만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이해야 돼. 줄이는 걸 뭐라고 한다? 축척. 자, 1000분의 1이라면 실제 거리 1000이 도면상 1로 줄어드는 거예요. 1대 1000 이렇게. 실제 1000이 1000대 1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법정 축척은 7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실제 거리를 도면상 거리 비로 줄여버리면 축척이 되는데, 저 도면에 그릴 때 이렇게 경계점의 값을 표시하고 이걸 직선으로 연결하면 경계가 나와. 자, 실제 토지를 줄여 그렸을 때 이렇게 된 토지다. 여기서 요 노란 선, 요 선을 뭐라고 한다? 이 선을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란 말은 지적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면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인데 도면 위에, 도상에 있는 거지 땅 위에 있는 뚝이나 담장 펜스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뭐다? 선. 이 선. 선으로 표시된 거 선. 이 선이 가다 한 번씩 꺾인 점, 꺾여버렸죠. 여기죠. 굴곡점. 요런 점을 다 뭐라고 한다? 경계점. 꺾인 점을 경계점. 요 선을 뭐라고 한다? 이걸 경계. 요 선의 경계, 꺾인 점이 경계점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토지 이동. 그래서 여기 토지 이동은 여러분들이 이건 다른 데 쓰질 않아요. 토지 이동 이렇게 배우는데 조문에 토지 이용 나와서 그럼 이거 정답이야. 이런 말 쓰지 않아. 토지 이동. 알았어요? 이동. 이동이란 건 어디 움직인단 말이 아니야. 요새 뭐 지진 나서 토지가 흔들렸다 그러면 이동이냐? 그런 이동이 아니고 또 포크레인으로 땅을 한 삽 떠서 옆으로 옮겨놨다. 그런 이동이 아니야. 한자 개념이 달라. 이렇게 이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 토지 이동이란 그래서 이건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입니다. 토지 이동. 이것은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6가지. 여기 있죠.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 토지 표시를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무엇을?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만약 토지를 이걸 등록했다가 잘라버리면 새로 정해야 되죠? 면적도 바뀌고 경계도 바뀌니까 이게 다 토지 이동이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여러분 217페이지 거기 있는 것 내용 보면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특히 2가지 정도는 조심해야 돼. 뭐냐면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이나 이런 건 뭐 그냥 그대로 우리 통념상 이렇게 상시로 받아들여 틀리지 않아요. 근데 등록 전환 이렇게 나가면 이건 주의해야 돼요. 등록 전환은 항상 순서를 주의해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토 순서로 가야 돼. 거꾸로 가면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임토 이렇게 가야 돼.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그럼 땅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대전 변두리 지역에 가면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어. 야산. 요건 이 산이라고 있어요. 산. 야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임야라고. 지목은 임야지. 그럼 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있을까? 임야도를 보면 경계가 나와 있고 임야 대장에 가면 면적이나 소유자가 누구인가 개별 공시지가 얼마 이런 거 다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요런 야산에 관련된 정보는 임야 대장 임야도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걸 허가를 받아서 개발해 버렸어. 아파트 부지로. 그럼 여기에 전부 다 이제 형질 변경이 일어나는 이제 이렇게 됐던 땅이 평탄하게 돼 여기 아파트 질러 바꿔놨어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임야가 아니잖아.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조사 측량해서 다시 토지대장 홀라면 뭐가 세트라 했지 아까?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요런 지역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알았어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 등록전환 항상 순서가 뭐라고? 임토. 거꾸로 가면 틀려요.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기타 뭐 분할이나 합병은 이건 뭐 상식 분할 뭐야 나누는 거 합병 합치는 거 특별히 뭐 주의할 건 없어. 다만 합병할 땐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분할할 땐 반드시 분할 측량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도 특별한 게 없어요.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니까. 근데 축척 변경 이건 주의해야 돼.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이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축척 변경이다? 축척 변경은 자 이건 지적도에서 문제돼.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항상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바꿔야 돼. 작은 축척 큰 축척 순서 거꾸로 가면 무조건 틀리고 여기 임야도라고 써도 틀려요.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까 축척이란 게 뭐라고 해서 축척 실제 거리를 도면상거리 비율을 줄인 거라 했죠. 그러면 만약 1000분의 1이 있고 500분의 1이 있어. 어디가 더 작은 축척이야? 예? 예. 그건 이게 900 가죠. 어떤 분은 이 500이 작다는 사람도 있어.
이 축척 분모가 작을수록 큰 축척입니다. 덜 줄였으니까. 요게 작은 축척, 이건 큰 축척이야. 이렇게 가면 축척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축척 변경이 아니에요. 항상 뭐를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순서가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란 뭐다?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표시란 몇 가지? 6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조합, 표면적. 이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가 8가지 있다 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등록 전환은 뭐라고? 임토.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정비도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해야 말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쓰는 용어들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여러분들 이제 등록 개관 볼 거 없고 이제 224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지적은 아까 토지를 등록하는 건데 한번 등록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뭐가 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변동사항을 일일이 다 반영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장부 지적 공부를 봤더니 면적이나 이게 현장하고 또 안 맞아. 그럼 누가 그 지적 공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다 틀리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때그때 반영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에요, 결국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자, 아까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예? 필지. 그래서 어떤 땅이 있다. 이 땅이 있어. 그럼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아까 필지 단위로 등록하니까 먼저 뭘 그려야 돼? 도면. 대표적으로 지적도. 이 지적도에 일정 비율로 줄이라 하겠지. 축척. 그래서 경계점의 값을 표시해서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 한 필지. 알았어요? 그럼 이 필지가 특정이 됐으면 경계가 결정됐으니까 도대체 이 땅에 이 한 필지에 내용을 결정해야 돼. 어디에 있는 땅이야? 이게 뭐라고? 소재. 그 다음에 어디쯤? 지번. 예를 들어 이게 뭐라 했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야. 둔산동에 땅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쯤에 있어? 지번 결정해야 돼. 소재 지번이 결정되면 토지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용도가 뭐냐? 이게 뭐야? 지목. 땅 넓이가 얼마냐? 이게 뭐야? 면적. 그다음 토지 소유권이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런 걸 뭐라고? 경계. 그다음에 요 경계점의 값을 숫자로 표시한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좌표. 이걸 뭐라고 해서 이걸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표시. 그래서 자, 그럼 제일 먼저 한 필지가 결정되려면 이렇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지 단어 등록하는 것과 1필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건. 이것을 정의한 게 어디다? 224페이지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을 일단 갖춰야 돼. 원칙만 일단 설명합니다. 원칙. 자,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6가지 요건.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이렇게 6가지 요건을 갖춰라. 순서대로. 자, 뭐냐?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돼. 한 필지들. 지번 부여 지역. 이게 같아야 돼. 동의. 지번 부여적인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까 지번 부여적이란 뭐다? 예? 지번 부여적이란 뭐다? 동이나 리에 준한 지역이라고 했지. 동리, 둔산동, 월평동 이게 지번 부여적이라고 했지. 하나의 지번 부여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등록할 때 여기가 둔산동, 여기 월평동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난 내 땅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땅이야. 요거 한 필지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떻게 돼? 한 일부는 둔산동, 일부는 월평동. 한 필지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지번 부여적이 달라졌잖아요. 알았어요?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여기 둔산동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같은 여기 안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번 부여 바뀌어버리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여적이 같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 그럼 같다면 즉 이건 안 되니까 제외시키고 같다면 두 번째는 토지가 붙어 있어야 돼. 즉 지반이 연속돼. 지반이란 지표면이야. 지표면 지반이 연속 붙어 있어야 돼.
이 얘기는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둔산동에 있는 토지라도 어떤 토지를 보면 멀리 보면 이렇게 된 건데 가까이 자세히 가보니까 여기에 가운데 도로가 나 있어. 그러면 도로 이쪽 땅과 이쪽 땅 묶어서 한 필지 못 만든다. 왜? 단절됐다는 거야. 물론 지구는 전체 한 덩어리지만 그렇게 너무 크게 보면 안 돼. 스케일을. 중간에 도로나 구거란 건 또랑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으로 갈라져 있어. 나눠져 있어. 그러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야. 물론 토양 성분 아무 상관이 없어. 모래 땅 뭐 이런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집안 집 표면이 어떻게 돼 있으면 연결돼 있으면 된다. 단절되지 않고 연결돼 있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만 돼 있으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한 필지.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집원 부여적이 같고 같다면 집안은 붙어 있어라. 연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도인 지목. 우리가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목. 이건 토지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가 같아야 돼 이것도. 그래서 여기 한 필지 만들려고 둔산동 땅을 봤더니 그 둔산동의 한 필지가 보니까 이러고 보니까 한 필지가 이쪽은 전, 이쪽은 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여긴 뭐 농작물 재배하고 있어. 이렇게 묶어서 한 필지 만들어 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 지목이 같아야 돼. 지목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한 필지는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실제 토지를 일정 비율 줄여서 도면에 그렸을 때 요 경계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 이걸 한 필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 토지 중에 이쪽은 줄인 비율을 1000분의 1로 해보고 이쪽은 줄인 비율을 500분의 1로 해가 이렇게 만들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만약 500분의 1로 줄인 토지와 1000분의 1 줄인 토지는 이렇게 모양 이런 모양 안 나오고 1000분의 2 소축적이다 보니까 저 토지를 더 많이 줄이면 어떻게 나와? 저거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500분의 1 이렇게 되면 실제 모양 이렇게 안 생겼는데 모양이 왜곡돼서 이상하게 나오지? 그래서 이 전체 지적도에 있는 전체의 무엇은 같아야 된다? 축척은 같아야 돼.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되는 거야. 도면 축척.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까? 축척이 같아야 된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일물 일권주에 따라 소유권 한 필지에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소유자 같아야 돼.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즉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병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합병. 여러분 합병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세요. 합병 합친다는 말이죠. 원래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토지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 두 필지 이상의 토지다. 뭐 여기 둔산동 10번지, 11번지 A 소유 두 필지를 이걸 한 필지로 합쳤어. 이렇게 합쳐. 이것을 토지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병 전에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의 토지 두 필지를 하나 합치면 지번 결정 나중에 해야 돼. 선순위지 되고 면적 합산시키면 돼. 1000제곱 한 필지가 되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 합병. 그럼 만약에 여기 이건 A 땅이 이건 B 땅이 합칠 수 있을까?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 한 필지 중 왼쪽은 A 땅 오른쪽은 B 땅. 그럼 이런 경우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소유자가 같다면 한 필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필지의 소유권이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10번지를 A와 B가 공유를 하고 있다. 지분은 2분의 하나의 소유권을 반씩 나눠서 소유권 2분의 1 지분씩 공유 토지가 있어. 그럼 여기도 A와 B가 이것도 공유하고 있어. 지분이 어떠냐 봤더니 여기는 A는 3분의 1, B가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조금 AB 공유 토지라는 점은 같지만 지분이 서로 다르지.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느냐? 즉 소유자가 같다는 말이라는 것은 이런 공유로 된 토지라면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면 공유 지분까지 똑같아야만 한 필지가 돼. 알았어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도 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한 필지가 된다. 만약 이런 경우 소유자는 같지만 구성 같지만 지분이 다르니까 한 필지 만들 수가 없어요. 지분까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을 때 이걸 한 필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 같다는 것도 전제가 나오는데 이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알아둬야 됩니다. 지분이 다르면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 못하는 거예요.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 같아야 돼. 등기 여부. 등기 여부가 같다. 여기서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일까? 등기 여부라는 것은 만약 이렇게 두 필지가 있을 때 이걸 한 필지 만들려고 보면 나머지 요건을 같다면 여기는 등기가 된 땅일 수도 있고 아까 선 등록 후 등기한다 했지? 그러면 등록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등기하는 절차로 가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 토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여부 같다는 것은 여기가 등기됐으면 이쪽도 등기가 됐다? 이건 등기 여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등기됐다. 근데 여기는 등기 안 됐어. 그럼 등기 여부가 다른 거예요. 여기 안 됐고 여기 됐어. 등기 여부 달라. 근데 이쪽 10번지도 등기 안 됐어. 11번지도 등기 안 됐어. 그럼 뭘까 이거? 등기 여부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지. 등기가 안 된, 여부란 건 등기가 된 거로 같거나 안 된 거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끼리거나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지만 일부 어느 등기된 토지와 안 된 토지, 안 된 토지와 된 토지 이런 건 한 필지 못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를 꼭 기억해 주면 이건 나중에 어떤 요건이 돼버려? 합병의 요건과 일부가 겹치는 거. 합병의 전제 조건이야. 합병이 몇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되니까 합병 요건하고 겹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기 여부 같다까지 즉 한 필지가 되기 기본 요건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째 뭐가? 지번 부여저의 같아야 되고 즉 둔산동에 있는 땅과 월편동에 있는 땅 붙어 있어도 한 필지 못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집안이 상호 연속돼야 돼.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돼. 용도가 다르고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의 축척은 전체가 다 통일돼 있어야 돼. 일부 축척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이때 소유자가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될 때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된 토지끼리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지만 일부만 등기된 상태에서는 한 필지 못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225페이지에 설명된 그 큰 글씨들이에요. 한 필지에 대한 요건.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뭐가 된다? 이거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한 필지. 이렇게 딱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여기 한 필지가 됐다. 자, 요 요건을 다 충족해서 도면에 그려봤더니 아 이런 토지구나. 이런 토지구나. 이런 토지는 이렇게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한 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이라는 건 이렇게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제일 먼저 필지 단위 등록하는 거예요. 필지 단위. 한 필지가 결정되어야 이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하려고 봤더니 이제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아까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다 했지? 이게 뭐예요 이거? 토지 표시. 이걸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 뭐가 있어?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가 누군가 이걸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등록할 때는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소관청에서 즉 시장군수청장이 조사해서 등록해 주고 토지 표시 관련된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합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다 등록해 줘요. 그런데 일단 등록하고 나서 권리 변동이 생길 때는 소유권은 어디서부터 변동이 생긴다? 권리관계이니까 등기부. 사실관계는 대장, 지적공부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6가지가 있어야 한 필지가 되더라. 그러면 이 한 필지를 등록하려고 하면 이제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해야 되는데 소재, 지번이야. 이 소재야 이거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그냥 결정된 거니까 스스로 지가 매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번이 어떻게 되냐? 결정해야 돼. 용도인 지목이 어떠냐? 결정해야 돼. 면적은 넓이는 얼마냐? 결정해야 돼요. 경계 다 결정해야 돼요. 좌표 이런 거 다 결정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먼저 등록하려면 필지 단위로 등록하더라. 그럼 필지가 뭐냐? 이런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등록할 때 어떤 거? 지번 결정, 지목 결정, 면적 결정, 경계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좌표값을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실제 시험 내긴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면적, 경계 결정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토지를 등록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필지에 대한 개념. 이런 어떤 게 있다. 물론 여기서 예외 뭐 양입지나 양입 제한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지금 현재는 이렇게 6가지 요건을 갖추면 한 필지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데 이제 이런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결정해야 되겠다. 요 문제가 요 하나마다 각각 한 문제씩 문제가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번 결정 방법 거의 해마다 하나씩. 지목 이건 두세 문제씩 나와 연결된 게. 그다음에 면적 이것도 면적 결정 방법. 여러분 면적 계산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측량 기술자들 지적 기술자들 다 작성해 놔. 그걸 담당 지적 공무원들이 등록할 때 자릿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결국. 그다음에 경계에 관련된 특징 몇 가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건데 요 기본적인 용어 정의와 일필지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요걸 토대로 지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전체 흐름을 조금 쉬었다가 얘기해 줄 겁니다. 아셨죠? 네.